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 첫 대면 협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첫 협상이 깨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에 무조건 전면 개방하라라고 주장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이 나서서 봉쇄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예, 좀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부, 전무 이런 식으로 이제 봉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실제 이 재봉쇄 이걸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맡게 될 이제 미국 중부사령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이란 항구로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배들을 향해서 이제 봉쇄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이란의 항구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아라비아만, 그다음에 오만만에 있는 거기까지도 이란이 이제 미국 해군이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배들에 대해서 일단 그럼 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란이 원유를 판매하는 거를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 건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마저도 막아버린다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감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선 이런 완전 이제 재개방, 자유 보장이 아닌 다음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면 긴장이 고조되면 당연히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죠. 그런데 어제 그 JD 벤스 부통령이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최선의 조건을 이란 측에 넘기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JD 벤스 부통령의 답변은 저는 또 하나의 또 치유통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란 경제를 그 사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 측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의 어떤 항복에 가까운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은 경제가 어떤 원유 수출이랑 이것이 막혀서 아예 그 안에서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고사 직전까지 가든지 알아서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봉쇄 시간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거든요. 근데 딱 요 시점부터 봉쇄를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미 중부사령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든가,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간에 좀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란 측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은 실행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유예를 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이란 측의 답변을 최대한 기다려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동맹들의 과연 이걸 또 이제 어떤 조언을 듣고 아니면 이제 동의를 구하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것은 겉으로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좀 프레임의 전환을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만 놓고 본다면 이 봉쇄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란이 해왔던 것은 가장 위험한 기뢰를 까는 쪽이었고요. 깔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치를 모르겠다면서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지시 내렸던 것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 구축함 두 척이 이제 통과하는 듯한 기뢰 제거 작업을 하는 구축함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프레임을 바꾸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해서 기뢰를 깔면서 위협을 고조하면서 통행료를 받는 국가지만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기뢰를 제거하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저는 이제 중국을 좀 노리는 것도 있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산 석유의 80%, 90%가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중부사령부가 얘기했던 것은 이란에서 출발하는 배들도 여기서 이제 단속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란도 그럴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 이란의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가 차바하르라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인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좀 견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이란에게 오히려 더 미국
미국 제안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을 할 것인지 이걸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아직 뭐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들은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하여튼 밤 11시가 하여튼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말씀해주신 그 기뢰 제거를 위해서 미국 군함이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협을 넘어온 거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경고를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말을 또 믿어야 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현재 나온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약간은 좀 이란 쪽보다는 약간 미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언론 쪽 얘기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교신 내용을 보면은 뭐 이란이 계속 경고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만 미국 측의 반응은 우리는 뭐 국제법대로 하는 거고 휴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과가 이제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함이긴 한데요. 이게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소해함이 아니라 예. 최신 구축함이고 여기에는 이제 수중으로 드론을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뭐 신개념의 어떤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축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란이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자신들이 여기를 구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 구축함이 지나간 경고를 했는데도 미국 구축함이 지나갔고 거기에 총 한 발 못 쏜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란 측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문제긴 합니다만 우선 뭐 지금 휴전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네. 미국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지나가는데 이란 쪽이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럼 다시 이제 교전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선 이란이 이번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우선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만약에 교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은 지금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작전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행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행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이제 해상 봉쇄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뭐 오늘 정확히 11시에 시작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볼 문제긴 합니다만 네. 우선 계속해서 우선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될 경우 오래 더 이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이것은 그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둘 것 같긴 하고 우선은 해상 봉쇄를 함으로써 이란의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휴전 기간이 이 기간 동안 최대한 이란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란 측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나오는지를 아마 지켜볼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은 협상의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는 있죠. 닿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협상 내용이 이제 상당히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게끔 좀 경제를 더욱더 이란의 목을 조이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서 해상 봉쇄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요. 전면적인 교전이라고 할까요? 폭격 작전 같은 것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저는 아껴두는 카드로 좀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란 측에서는 일단은 좀 세게 나가고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갈리바프 의장도 싸움 걸어오면 싸우겠다 네. 이렇게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고 또 혁명수비대에서는요 이 조준경 십자선 위에 걸쳐 있는 그 선박들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만약에 누군가 하나 팍 터트리게 되면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상당히 이제 혁명수비대 그리고 이제 갈리바프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뭐 전쟁 전부터 계속 이런 뭐 미국 항공모함에 침몰하는 그림 같은 것도 뭐 테헤란 시내에 걸어놓고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항전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저는 이제 미국 측도 뭐 어제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 않는 인상이긴 한데 이란 측도 상당히 어제 많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첫 술에 뭐 배부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갈리바프까지 나가면서 우리는 휴전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뭐 휴전을 논의하러까지 나갔다가 별 성과를 거두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왜 나갔는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도 왜 성과 없이 돌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지금 이 의견이 서로 간에 지금 충돌 같은 것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해상 무쇠 카드를 꺼냈을 때 절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더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 우선 협상이 우선은 결렬된 상태에서 우리도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밑으로는 어떻게 해서 뭐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파키스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첫 번째 만났던 협상 21시간 동안 그 마라톤 그 협상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벤스 부통령이 어제 얘기한 걸 보면 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핵만 놓고 본다고 해도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우라늄 농축에 관한 권리, 그다음에 지금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포기 못한다. 뭐 지난 뭐 몇 년간 해왔던 얘기를 계속 예. 반복했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동결자산 해제를 먼저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마도 핵에서 그때부터 아마 의견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휴전 기간이 2주잖아요. 지금 예, 한 예. 열흘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한 안에 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혹은 장기화를 예상하는 그런 예측들도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타결이 가능하지 않겠냐. 좀 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뭐 타결을 바란다면, 정말로 양측이 타결을 바란다면 휴전 기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연장하면서 그 안에서라도 뭐 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합니다만, 어제 양측 간의 이제 분위기를 보면 벤스 부통령도 마지막 제안을 네. 좋은 제안을 이란 측에 넘기겠다고 했었고, 이란도 이렇게 과도한 요구, 이 불법적인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우선은 서로는 이제 서로 간에 공을 넘기면서 안 볼 것처럼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극적으로 뭐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해서 다시 만날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2주 안에 이런 어제와 같은, 미국 측에서 300명이 오고 이란 측에서 71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어떤 회담이 2주,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휴전 기간 안에 열리기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이제 조금 낮다고 보시는 건데, 이번 협상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이번 전쟁도 반대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 협상 후 뒷얘기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좀 강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 내각 안에서 그나마 좀 덜 강경하다 뿐이었지, 이란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똑같았다 볼 수 예. 있겠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뭐 12차례 이상 전화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침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거고요. 오히려 뭐 추측컨대 그럴 수도 있죠. 직접 이란과 회담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강경하게 변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도저히 얘기가 잘 안 되는구나, 예. 그렇게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오지는 못했고, 이제 대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했지만 이란에겐 더 나쁜 소식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벤스 부통령, 이것을 과연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 된 것이냐, 그런 비난의 화살보다는 오히려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우선 타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벤스 부통령 물론 극적으로라도 뭐 만날 수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벤스 부통령이 하여튼 이번에도 역할을 했으니까, 트럼프 만약에 좀 중요한 회담이 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뭐 벤스 부통령, 아니면 이제 실무진보다 좀 더 나가는 뭐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이 나갈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이게 협상 전에도 변수가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협상 중에도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향한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뭐 결렬 이후에는 더 또 거세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렬됐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공격할래, 이런 느낌일까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렬 이후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좀 특수한 입장이었죠. 이제 어제였습니다만 자신의 부패와 뇌물수수에 관한 재판이 있는데요. 우선 재판이 재개가 됐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밀과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증인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걸 좀 뭐 연기해달라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전쟁을 계속 하면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 이름을 빼고 다른 이스라엘 정치인 이름을 넣어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로켓 공격을 해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주민들 특히나 북쪽 지역에 이제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제대로 지금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의 야권 유력 주자들 네타냐후의 정적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헤즈볼라 공격에 대해서는 네타냐후와는 큰 입장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이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을 다시 공격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휴전 기간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약간 뭐 폭주하는 느낌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제대로 된 공조 없이 좀 휴전을 깨고서 먼저 공격한다든가 아직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고 예.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란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이제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해상 봉쇄,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압박과 더불어 이란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직도 이란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압력을 계속 넣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지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예루살렘 성지 성전산에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크게 소리를 내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뭐 마치 이제 점령 의지를 떠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일단은 공동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가 금지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뭔가요? 우선 이 벤 그리브 이 사람 자체는 그비르죠. 벤 그비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내각 안에서도 완전 극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통곡의 벽의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 경우에는 여기가 성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네. 로마 제국에서 파괴가 되고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지만 그 윗부분은 이제 이슬람이 세력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성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모스크를 졌죠. 그래서 거기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이슬람 재단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비무슬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가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기도를 하거나 한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비단 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이슬람 세계 전체를 향한 도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칫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의 프레임으로 바뀔까 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영토 분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봐 저는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전쟁이 이렇게 좀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그동안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손실이고 이걸 나중에 복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번에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란 내에 있는 유산 같은 경우에 이제 골레스탄 궁전 같은 경우도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리 뭐 현대전이 뭐 정밀 타격을 한다, 그리고 뭐 군시설만 노려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참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문화유산까지도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수천 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온 유산이 단 몇 시간, 뭐 몇 분 만에 공격만에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문화 유적만큼은 이런 공격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도 제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피해가 커지다 보면 전쟁의 정당성 역시도 또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휴전 기간이고 또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